당신 누구세요? 치매 걸린 아내가 매일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당신 남편이에요. 아들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어머니 돌봐드릴게요. 도영은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드디어 쉴 수 있다고. 며칠 후 스마트폰 속 충격적인 사진. 몰디브에서 와인 마시는 아들 부부. 힐링 여행 중. 너희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있어요. 어머니랑 함께요. 거짓말하지 마라. 어제 올린 사진이잖아. 애수는 요양병원에 혼자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혼자 무서웠어요. 너희가 어머니 돌봐준다더니 이게 뭐냐? 애순이 아들을 보고 공포에 떱니다. 저 사람들 무서워요. 그리고 최악의 순간. 저, 누구세요? 애순이 도영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40년 사랑이 한순간에 지워졌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편지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도영아, 내가 당신을 잊어버렸다면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당신이 내 마지막 기억이 되어줘요. 편지를 듣는 애순. 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져요? 집을 팔려는 도영 앞에 다시 나타난 아들 부부. 집은 절대 팔 수 없어요. 우리가 상속받을 집인데. 애순이 공포에 질려옵니다. 무서워요. 내보내주세요. 도영이 절규합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당장 나가. 시골 마을에서의 새로운 시작. 도영 씨, 오늘은 어디 가요? 당신이 좋아하는 곳으로. 손잡고 함께. 기억을 잃어도 남는 사랑.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72세 한도영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2층, 25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정혜순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저려왔어요. 70세인 애순은 지금 치매라는 무서운 병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한 도영은 가장 먼저 물을 끓였습니다. 애순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서였어요. 시장에서 직접 고른 싱싱한 미역을 찬물에 불리고 참기름을 두른 팬에 볶아가며 구수한 냄새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애순이가 좋아하던 맛으로 해야지. 도영은 혼잣말을 하며 정성스럽게 국을 끓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애순은 늘 여보가 끓여주는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요리 솜씨가 서툴렀던 도영이었지만 아내를 위해 하나씩 배워가며 지금은 제법 손맛이 났어요. 비록 애순이 이제는 그런 기억들을 잃어가고 있지만 도영은 여전히 변함없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국이 끓는 동안 도영은 밥을 짓고 반찬들을 꺼내 놓았어요. 애순이 좋아하는 깍두기, 시금치나물, 멸치볶음까지 모든 반찬이 그녀의 입맛에 맞춰 간을 맞춘 것들이었습니다. 식탁을 다 차려놓고 나서야 침실로 들어가 아내를 깨웠어요. 애순아, 일어나세요. 아침 드셔야죠. 도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애순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애순은 천천히 눈을 뜨더니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요? 애순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런 질문을 받은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지만 도영의 가슴은 여전히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에게 낯선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화를 내거나 슬픈 표정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애순아, 나야. 당신 남편 한도영이에요. 우리 1974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정말요? 당신이 우리 남편이에요? 애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도영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네요. 도영이구나. 미안해요, 여보. 요즘 머리가 자꾸 이상해져서 깜빡깜빡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보면 다 기억날 거예요. 도영은 애순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 손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자, 이제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어요. 세수를 시키고 식탁에 앉힌 후 도영은 애순 앞에 따뜻한 미역국을 놓아줬습니다. 자, 좋아하는 미역국이에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애수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누가 끓여주신 거예요? 도영의 가슴이 또다시 아팠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편이라고 인정했던 애순이 벌써 또 기억을 잃은 거였어요. 제가 끓여드린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애수는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같은 질문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 맞나요? 나는 왜 여기 있어요? 도영은 그때마다 참을성 있게 대답해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째 같은 질문을 받을 때까지도 목소리 톤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애수는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우리 어머니가 저녁 준비하라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더니 급히 일어나서 옷장에서 옷들을 꺼내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도영은 급히 달려가서 아내를 말렸습니다. 애순아,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15년 전에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애수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집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이럴 때마다 도영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애순을 꼭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깐 헷갈린 거예요. 진정하세요. 1시간 정도 달래고 나서야 애수는 겨우 진정이 됐어요.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반복됐거든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한민수와 며느리 김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는 정장 차림으로 회사에서 바로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오늘은 좀 힘든 하루였어. 도영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하셔서 말리느라 고생했지. 수진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많이 힘드시죠?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시기엔 너무 버거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지만 내 아내인데 당연히 내가 돌봐야지. 도영은 애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애순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언제 또 다른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어머니 돌보시는 게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영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니? 며칠 동안 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을게요.
아버지는 그동안 푹 쉬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혼자서는 정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거운 짐을 나눠줄 수 있다는 생각에 도영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니? 너희도 일 때문에 바쁠 텐데.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요. 수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좀 쉬세요. 이런 식으로는 아버님이 먼저 쓰러지실 것 같아요. 그날 오후 간단한 짐을 챙겨 애순을 아들 집으로 보내며 도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도 됐거든요. 얘들이 과연 잘 해낼까? 애순이가 낯선 환경에서 더 혼란스러워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자식들이 나서서 도와준다니 고마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남은 집은 이상하게 적막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 도영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배가 고픈 걸 느끼고는 냉장고에서 라면을 꺼내 끓여 먹었어요. 오랜만에 조용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중간에 깨어나서 애순이 어디 가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 밤중에 집을 나가려는 아내를 말릴 필요도 없었거든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한도영은 오랜만에 푹 잠을 자고 제대로 된 식사도 챙겨 먹을 수 있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애순을 깨우고 세수시키고 밥 먹이고 약 챙겨주는 일상에서 벗어나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첫째 날 아침 도영은 알람도 맞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어요. 평소보다 3시간이나 늦게 일어난 거였죠. 이렇게 늦게까지 잘 수 있다니. 도영은 기지개를 켜며 개운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부엌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내려 마시며 신문을 펼쳤어요. 몇 달 만에 제대로 읽어보는 신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애순이 깨어나기 전 잠깐 훑어보는 게 전부였거든요.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을 차근차근 읽어가니 그동안 놓쳤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애들이 잘 돌봐주고 있겠지. 도영은 안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수가 매일 저녁 전화를 걸어와서 아버지, 어머니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밥도 잘 드시고 약도 잘 챙겨드렸어요 라고 안부를 전해왔거든요. 며느리 수진도 아버님, 어머니가 드시고 싶어 하시는 미역국 끓여드렸어요.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라며 다정하게 말해줬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도영은 오랜만에 목욕탕에 갔어요. 평소에는 애순을 혼자 두고 나갈 수 없어서 집에서 간단히 샤워만 했었는데 이날은 여유롭게 사우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한 어르신, 요즘 어디 갔다 오셨나요? 한동안 안 보이시더니 목욕탕에서 만난 동네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집사람이 치매 걸려서 돌보느라 바빴어요. 이번에 아들 내외가 며칠 모시고 있어서 나온 거예요. 도영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효자 아들을 두셨네요. 요즘 그런 자식들 흔하지 않은데 복 받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도영은 오랜만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애순 때문에 급하게 장을 보느라 제대로 둘러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날은 여유롭게 이것저것 구경할 수 있었어요. 채소 가게에서는 싱싱한 배추와 물을 골라보고 생선 가게에서는 제철 생선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애들이 며칠 모시고 있어서요. 도영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효자 며느리를 둬서 정말 고맙죠. 덕분에 이렇게 여유롭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요즘 시어머니 모시려는 며느리 찾기 힘든데 복 받으셨네요. 아주머니는 진심으로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도영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민수가 몇 년 전에 아버지, 이제 스마트폰 시대예요. 하나 장만하세요라며 사준 건데 아직도 사용법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들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종종 들여다보곤 했어요. 특히 수진이 자주 올리는 사진들을 보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예쁘게 차린 음식 사진이나 일상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며느리 참 부지런한 애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애순을 잘 돌봐주고 있다는 민수의 말도 믿음이 갔어요. 화면을 켜고 평소처럼 수진의 계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아마 애순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집에서 해준 음식 사진이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해변가에서 민수와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고 건배하는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선글라스를 끼고 여름옷을 입은 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야자수와 하얀 모래사장은 분명히 해외 리조트 같았어요. 이게 뭐지? 도영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분명히 국내가 아닌 어딘가의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드디어 힐링 여행 오랜만에 둘만의 달콤한 시간 해시태그 부부여행 해시태그 몰디브 해시태그 신혼처럼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도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확인해 보려고 날짜를 살펴보니 바로 어제 올라온 것이었어요. 시간까지 보니 오후 3시에 업로드 됐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살펴봤어요. 공항에서 찍은 셀카,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까지 모든 사진의 날짜가 최근 이틀 사이였습니다. 댓글들도 확인해 봤어요. 와, 부럽다. 둘이 여행 자주 가네. 좋겠어. 몰디브 어때? 나도 가고 싶어. 그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사진들은 명백했습니다. 분명히 애순을 돌봐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해외여행을 떠난 거였어요. 그때 마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도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오늘도 잘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잘 주무시고 밥도 맛있게 드셨어요. 아버지는 좀 쉬고 계시죠? 민수야. 도영은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너희, 지금 어디 있니? 저희요? 당연히 집에 있죠. 어머니랑 함께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집에 있다고? 도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은 뭐냐? 바다에서 와인 마시는 사진 말이야.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그건 예전 사진이에요, 아버지. 추억 사진을 올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도영은 이미 사진에 적힌 날짜를 정확히 확인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어제 올린 사진이잖아. 시간까지 다 나와 있어. 아버지, 정말 오해해요. 저희는 진짜로 어머니 잘 돌보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그냥 뭐가 그냥이야. 도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희가 어머니 돌봐준다더니 이게 뭐냐?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구나.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가서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그럼 애순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거냐? 도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도영은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믿고 있었던 거지? 애순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평생을 믿어왔던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안심하고 있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애순이 혼자 어딘가에서 무서워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민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그는 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거냐? 도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애순이는 어디 있냐? 어디에 혼자 두고 온 거냐? 요양병원에 모셔두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어요. 저희가 직접 돌보기엔 너무 힘들어서. 요양병원? 도영은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너희가 돌봐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돌봐주는 거냐? 처음엔 정말 저희 집에서 모시려고 했어요. 민수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고 밤에도 잠을 안 주무시고 돌아다니시고 저희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영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거짓말을 했냐? 왜 나를 속였냐? 그때 수진이 뒤늦게 들어왔어요. 여행 가방을 끌고 온 걸 보니 방금 공항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싶었어요. 쉬고 싶었다고? 도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몇 달 동안 혼자 감당한 건 뭐냐? 너희는 며칠도 못 견디면서 나한테는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 저희도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영은 일어서서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애순이 있는 병원이 어디냐? 당장 데리러 가겠다. 도영은 민수가 알려준 주소를 들고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택시 안에서 도영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애순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낯선 곳에서 혼자. 아저씨, 빨리 좀 가주세요. 도영은 조급한 마음에 기사에게 부탁했어요. 어르신, 병원 가시는 거예요? 급한 일이신가 봐요.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내를 데리러 가는 길이에요. 도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도영은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정혜순 환자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가족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네, 남편입니다. 2층 201 호실에 계세요. 그런데 지금 면회 시간은 아니에요. 간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언제부터인가요? 오후 2시부터예요. 지금은 오전 11시라서. 도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아내예요. 당장 만나게 해주세요. 간호사는 도영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담당 간호사한테 물어볼게요. 10분 후 중년의 간호사가 나왔어요. 정혜순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저는 담당 간호사 이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아내 상태는 어떤가요? 이미경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환자분이 오셔서 계속 우시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가족분들이 안 오셔서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도영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안 왔다고요? 네, 처음에 입원하실 때 아드님이 오셨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환자분이 계속 우리 남편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셔서 간호사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당장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모시고 가드릴게요. 그런데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도영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여러 병실을 지나는데 어딘가에서 도와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가 마치 애순의 목소리 같아서 도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요, 지금 우는 분이 혹시... 아니에요. 다른 환자분이세요. 정혜순 환자분은 이쪽이에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201 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애수는 한 달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성하게 묶여 있었어요. 애순아. 도영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애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애순은 도영을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여보예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 여기서 혼자 무서웠어요. 도영은 급히 달려가서 애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마르고 거칠어져 있었어요. 미안해, 애순아. 내가 늦었어. 이제 괜찮아. 여보,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 사람들이 무서워요. 애수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밤에 이상한 소리도 나고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걸어줘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내가 왔으니까 괜찮아. 도영은 애순을 꼭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이렇게 무력해서 아내를 혼자 두다니. 간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사실 환자분이 며칠 동안 거의 드시지도 못하셨어요. 계속 우시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셔서. 뭐라고요? 밥을 안 드셨다고요? 도영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억지로 조금씩 드시긴 하는데. 그리고 밤에도 잠을 거의 못 주무세요. 계속 남편분 찾으면서 우세요. 도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애순의 상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거든요. 애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우리 집 어디 갔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애순이 도영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그래,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도영은 즉시 결심했습니다. 간호사님, 퇴원 수속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당장 퇴원하시려고요? 간호사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당장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 입원시킨 분이 아드님이셔서 저는 남편입니다. 제가 직접 데리고 가겠다는데 왜 아들 동의가 필요한가요? 도영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아드님께 연락해 보시겠어요? 도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어머니 퇴원시키려고 하는데 내 동의가 필요하다는구나. 아버지, 갑자기 왜요? 병원에서 돌봐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좋을 것 같다고? 내가 와서 어머니 상태 좀 봐라. 이게 좋아 보이냐? 도영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일단 진정하시고. 저희가 지금 가겠어요. 오지 마. 동의서만 팩스로 보내. 나는 당장 어머니 데리고 갈 거야. 전화를 끄는 도영은 애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애순아,
조금만 기다려. 곧 집으로 갈 수 있어. 1시간 후 민수가 보낸 동의서가 도착했고 퇴원 수속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혼자서 돌보시기 힘드실 텐데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돌보겠어요. 도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애순을 부축해서 병원을 나오는 길에 도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믿지 않겠어. 애순이는 내가 지켜야 해. 내가 직접. 택시 안에서 애순은 도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도영은 애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도영은 깨달았어요. 자식들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를. 애순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애순은 마치 완전히 새로운 공간에 온 것처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보,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에요? 40년 넘게 살았던 집인데도 애수는 모든 것을 낯설어 했어요. 거실의 소파, 식탁, 텔레비전까지 하나하나 신기한 듯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그래, 애순아. 우리 집이야. 우리가 오래오래 살던 집이야. 도영은 애순을 소파에 앉히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애순은 계속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며칠 지낸 사이 애순의 치매가 더욱 심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집에 들어왔으면 어머니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애순이 갑자기 일어서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애순의 기억 속에서는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도영은 가슴이 아팠지만 참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외출하셨어요. 애순아, 배고프지? 내가 미역국 끓여줄까?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에도 도영은 계속 거실을 살폈어요. 애순이 갑자기 어디론가 나가려고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다행히 애순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시종일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애순아. 좋아하는 미역국이야. 도영이 따뜻한 국그릇을 애순 앞에 놓아주자 애순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고마워요. 그러더니 한 숟가락 떠먹고는 정말 맛있네요. 누가 끓여주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내가 끓여준 거예요. 도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요리를 참 잘하시네요. 우리 남편보다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애수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식사 중에도 같은 질문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도영은 그때마다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줬어요. 저는 도영이에요. 당신 남편이에요. 여기는 우리 집이고 우리가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날 밤 애순을 재우고 나서 도영은 거실에 혼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요양병원에서 돌아온 애순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기억력이 더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보였어요. 이튿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수는 깨어나자마자 여기가 어디예요? 저 집에 가야 해요라며 불안해했어요. 도영이 아무리 설명해도 애수는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애순아, 세수하고 밥 먹자. 도영이 애순을 화장실로 데려가려 했지만 애순은 거부했어요. 싫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있기 싫어요. 애순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1시간 동안 달래고 나서야 겨우 세수를 시킬 수 있었어요. 아침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음식 누가 만든 거예요? 안 먹을래요라며 거부하는 애순을 설득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이틀이 지난 오후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됐지만 이제야 찾아온 거였어요. 두 사람 모두 여행 때 탄 듯한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도영에게는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도영은 차가운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서 뭘 묻는 거냐? 너희가 신경 쓸 일인가?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를 다시 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 뻔뻔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혼자서는 정말 한계가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예요. 한계가 있다고? 도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너희는 며칠도 못 견뎠으면서 나한테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거냐? 나는 몇 달을 혼자 해왔어. 밤잠도 못 자가면서.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수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도영은 더욱 화가 났어요. 도와준다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도와주는 거냐? 도영의 목소리는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애순이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민수와 수진을 보고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어요. 당신들 누구예요? 왜 우리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있어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아들이에요. 민수가 다가가려 했지만 애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들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아직 어린애라고요. 애순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누구예요? 왜 자꾸 거짓말해요? 애순은 도영 뒤로 숨으며 계속 소리쳤어요. 무서워요. 저 사람들 내보내주세요. 왜 자꾸 와서 괴롭혀요? 민수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완전히 못 알아보시네요. 이렇게까지 심해지셨나요? 당연하지. 너희가 어머니를 낯선 곳에 혼자 버려놨으니까. 도영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워하셨는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알기나 하냐. 아버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이 변명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요. 그리고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너희 생활? 도영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그럼 나는 생활이 없냐? 나는 몇 개월째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어. 하루 24시간이 어머니 돌보는 시간이야. 애수는 이런 분위기에 더욱 불안해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왜 다들 소리쳐요?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도영은 급히 애순에게 가서 달랬습니다. 괜찮아, 애순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어. 저 사람들 곧 갈 거야. 아버지, 우리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민수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이 몇 개월 더 이렇게 하시면 아버님이 먼저 쓰러지실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도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벌써 포기했잖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자는 거예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좋은 요양병원에. 요양병원? 도영은 코웃음을 쳤어요. 너희도 못 돌본 어머니를 남한테 맡기라고? 그게 사랑이냐? 민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간병인을 구해드릴게요. 그럼 집에서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간병인? 도영은 더욱 화가 났어요. 내 아내를 남이 돌보라고? 평생을 함께 산 아내를 남한테 맡기라고?
아버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수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고 저희 꿈도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도영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너희 인생? 너희 꿈?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은 뭐냐? 평생 너희를 낳아서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준 게 뭐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수진의 차가운 대답에 도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애순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 무서워요. 저 사람들 왜 자꾸 와서 소리치고 무서운 말해요? 도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그는 아들 부부를 향해 문을 가리키며 손을 내저었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는 너희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아버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도영은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감정적이라고? 도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내 아내가 낯선 곳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감정적이면 안 되냐? 내가 평생 사랑한 사람이 고통받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수진이 마지막으로 독설을 날렸습니다. 아버님,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 도움 없이는 절대 안 될 거예요. 몇 달 후에 저희 찾으러 오실걸요? 후회는 너희가 해라. 도영은 문을 활짝 열었어요. 평생 어머니한테 이렇게 한 것을 후회하며 살아라. 나가. 아들 부부가 나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애수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떨고 있었어요. 여보, 저 무서운 사람들 또 올까요? 안 와. 이제 절대 안 와. 도영은 애순을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잘 살 거야. 누구 도움도 안 받고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아들 부부와 완전히 인연을 끊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도영은 오직 애순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해져만 갔습니다. 애순의 치매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도영 자신도 심신이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도영이 부엌에서 애순이 좋아하는 단호박죽을 끓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요. 급히 달려가 보니 애순이 거실벽에 걸린 큰 거울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애순아, 무슨 일이야? 도영이 다가가자 애순은 더욱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거울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 봐요.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숨어 있어요. 애순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애순아, 괜찮아. 저건 거울이야. 당신 모습이 비친 거야. 도영이 설명해도 애순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짓말해요. 저 사람이 저를 따라해요. 무서워요. 애순은 계속 떨면서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됐어요. 이제 애순은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도영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점점 많아졌어요. 당신 누구세요? 왜 계속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혀요? 라고 물으며 도영을 무서워할 때면 도영의 마음은 매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영이 잠깐 화장실에 가는 사이에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돌아와 보니 애순이 아파트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디론가 나가버린 거였습니다. 슬리퍼도 신지 않은 맨발 상태였어요. 애순아, 애순아. 도영은 미친 듯이 복도를 뛰어나가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졌어요. 다른 동 앞에서도 찾아보고 상가 앞에서도 찾아봤지만 애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시간을 찾아다닌 끝에 드디어 아파트 단지 정문 근처에서 애순을 발견했어요. 애순은 길 한복판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애순아, 왜 여기 나왔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도영이 다급하게 다가가자 애순은 더욱 무서워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 집이 어디예요?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애순은 도영을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가까이 와요? 무서워요. 애순아, 나야. 도영이야. 우리 집으로 가자. 도영이 손을 내밀었지만 애순은 뒤로 물러섰어요. 몰라요. 저 그 사람 몰라요. 애순은 계속 울면서 거부했습니다. 결국 동네 아는 아주머니가 나서서 함께 달래고 나서야 겨우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도영은 애순을 한순간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문을 열어두고 잠잘 때도 애순 옆에 누워서 지켜봤어요. 하지만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영이 깜빡 잠이 든 사이 애순이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그대로 잊어버린 거였어요. 가스 냄새에 잠에서 깬 도영이 확인해 보니 가스가 1시간 넘게 새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애순아, 이건 위험해. 절대 만지면 안 돼. 도영이 가스밸브를 잠그며 설명해도 애순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안 돼요? 저 밥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애순은 오히려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배고플 텐데 밥 안 해주면 어떡해요? 도영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애순이 자신을 남편으로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려고 했다니. 그날부터 도영은 가스밸브를 잠그고 다녔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저녁, 도영은 우편함에서 충격적인 편지를 발견했어요. 은행에서 온 최종 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민수가 받은 대출금이 3개월째 연체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야? 도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무서운 경고가 적혀 있었어요.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3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만 나왔어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의 번호로 걸어봐도 똑같았어요. 결국 도영은 다음 날 직접 아들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오후 애순을 혼자 둘 수 없어서 함께 데리고 민수 집에 갔어요. 아파트동 입구에서 호출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집 한 달 전에 이사 나갔어요. 관리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사? 도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새 주소는 안 남기고 가셨어요. 이사할 때도 말씀 없이 그냥 이삿짐 차와서 조용히 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도영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아들은 연락도 없이 종적을 감췄고 집은 담보로 잡혀서 경매 위기에 처했고 아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날 밤 애수는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새벽 2시에 갑자기 일어나서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옷을 바닥에 쏟아놓으며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애수나, 뭘 찾는 거야? 도영이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지만 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사 옷이 어디 있어요? 빨리 찾아주세요. 애수는 정장을 찾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늦으면 사장님이 화내실 거예요. 애수나, 지금은 새벽이야. 회사 갈 시간이 아니야. 도영이 시계를 보여주며 설명했지만
애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아침 8시예요. 애수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 출근 안 하면 해고당해요. 2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겨우 애순을 다시 재울 수 있었어요. 도영은 지쳐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순이 갑자기 도영을 때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도영의 가슴을 쳤어요. 당신 누구예요? 왜 저를 감금하고 있어요? 애순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애순아, 나야. 도영이야. 당신 남편이야. 도영은 애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애순은 더욱 격렬하게 반항했어요. 거짓말해요. 우리 남편은 젊고 잘생긴 사람이에요. 애순은 계속 울면서 도영을 때렸습니다. 당신은 늙고 못생겼어요. 그 순간 도영은 화장실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샜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어요. 체중도 10kg 이상 빠져서 옷이 헐렁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도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날 오후 인생 최대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애순이 도영을 보며 완전히 생소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이전과는 아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정말로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애순아, 나 도영이야. 당신 남편이야.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영? 누구세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애수는 진심으로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였어요. 이름도 얼굴도 함께 보낸 시간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또 다른 절망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집이 다음 주에 경매로 넘어간다는 최종 통지서였습니다. 민수가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은행에서 집을 압류한 거였어요. 도영은 통지서를 들고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마저 잃게 된 거였어요. 평생 지켜온 가정도, 자식도, 집도, 그리고 아내의 기억 속에서의 자신의 존재까지 모든 게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도영에게 작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영이 문을 열어보니 요양병원에서 애순을 돌봤던 간호사 이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기억하세요? 정혜순 환자분 담당했던 간호사 이미경입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 그때 간호사님. 도영은 깜짝 놀라며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실 어르신께 꼭 전해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미경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도영은 미경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애수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미경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애수나, 병원에서 당신을 돌봐주셨던 간호사님이야. 도영이 설명했지만 애수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미경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모님이 병원에 계실 때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셔서 지금까지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애순이가 뭘 부탁했다고요?
도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셨을 때 하루는 정신이 아주 맑은 순간이 있으셨어요. 그때 저를 불러서 이걸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미경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도영에게 건네며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분께 꼭 전해달라고, 만약 자신이 모든 걸 잊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이걸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도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애순의 손글씨로 도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남편을 잊어버려도 남편만큼은 저를 잊지 말아달라고 전해주세요라고요. 미경의 목소리도 어느새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애순이 갑자기 봉투를 보더니 그게 뭐예요? 왜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이건 당신이 쓴 편지야, 애순아. 도영은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미경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사모님 부탁을 드디어 지킨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두 분 모두 건강하세요. 간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소중한 걸. 도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경이 나간 후 도영은 거실로 돌아가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애순의 작은 일기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사랑하는 내 남편 도영에게라고 애순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도영은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애순의 단정한 글씨가 한자 한자 마음에 새겨졌어요. 사랑하는 도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당신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뜻이겠죠?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아직 당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의 따뜻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 나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빛까지 모든 게 생생해요. 우리가 23살에 처음 만났던 그 봄날, 당신이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주던 순간도 기억해요. 결혼식 날 당신이 내 손을 꼭 잡고 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던 순간도, 민수가 태어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울었던 순간도, 40년 넘게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머지않아 이 모든 기억들을 잃을 거라고 해요. 당신 얼굴도, 당신 이름도,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도 모두 사라질 거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 편지를 써요. 도영아,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설령 내가 당신을 못 알아봐도, 내가 무서워하고 낯설어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내 마지막 기억이 되어주세요. 당신만이 내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도영. 평생을 바쳐 사랑했고, 기억을 잃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고마워요. 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 도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던 시기에 애순이 매일매일 써놓은 일기였어요. 2023년 3월 5일 오늘은 도영이 이름이 잠깐 기억나지 않았다. 정말 무서웠다. 평생 사랑한 사람의 이름을 잊다니. 도영이는 괜찮다고 웃어줬지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3월 12일 도영이가 내 약을 챙겨주고 있다. 고마우면서도 너무 미안하다. 내가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도영이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한다. 3월 18일 오늘은 우리 집 주소를 깜빡했다. 길에서 울고 있는데 도영이가 찾아와서 손을 꼭 잡아줬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다. 3월 25일 민수가 와서 요양원 얘기를 했다. 도영이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해는 하지만 나는 도영이랑 함께 있고 싶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다. 4월 2일 오늘 아침에 도영이 얼굴을 잠깐 잊어버렸다. 하지만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 수 있었다. 내 마음이 기억하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만약 내가 모든 걸 잊어버린다면 도영아,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 정말 많이 사랑했잖아.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어. 나를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워.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도영은 일기장을 읽고 나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절망과 포기 대신 새로운 힘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애순이도 알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녀도 나를 사랑했다는 걸. 그때 애순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나왔어요. 아저씨,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도영은 눈물을 닦고 일기장을 들고 애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애순아, 이거 봐. 당신이 직접 쓴 거야. 애순은 일기장을 가까이 들여다보더니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제가 쓴 거예요? 글씨체가 저랑 똑같네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당신이 나한테 남긴 메시지야. 들어볼래? 도영은 편지를 천천히 감정을 담아 읽어줬습니다. 애수는 편지 내용을 들으며 눈가에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 사람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했나 봐요. 이렇게 아름다운 편지를 쓸 정도로요. 그래,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 도영의 목소리도 감정으로 떨렸어요. 그럼 아저씨가 그 도영이라는 분이에요? 애순이 순진하게 물었어요. 맞아. 나야, 애순아. 나는 도영이고 당신의 남편이야.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야. 애순은 잠시 도영을 조용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상해요. 아저씨랑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무서웠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도영은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마음 깊은 곳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애순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과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애순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도영은 애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비록 당신이 예전 기억을 떠올리지 못해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새로운 기억을 함께 만들어가자. 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좋아요. 도영 씨,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왠지 이 이름이 정말 좋네요. 애순의 편지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은 도영은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아서 애순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였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시간 동안 애순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도영은 먼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애순을 혼자 둘 수 없어서 함께 데리고 나갔습니다. 애순아, 우리 잠깐 나가자. 중요한 일이 있어. 어디 가는 거예요? 애수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손 꼭 잡고 가자. 도영은 애순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해서 도영은 직원에게 말했어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금매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금매로 하시면 시세보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도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애순과 함께할 시간이었거든요.
그럼 일주일 안에 처리해 드릴게요. 서류 준비해 오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영은 애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애순아, 우리 이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게 어떨까? 왜요? 여기가 나쁜가요? 애순은 두려운 표정을 지었어요. 나쁜 게 아니야. 그냥 우리 둘만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함께 살고 싶어. 도영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낯선 곳은 무서워요. 애순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어디를 가든 내가 있을 거야. 나는 절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도영의 말에 애순은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 도영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민수와 수진이었어요. 한 달 넘게 연락이 끊어졌던 그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여전히 여행에서 탄 듯한 햇볕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희가 왜 왔냐? 도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집을 파신다고 들었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왜 그런 결정을 혼자 내리세요?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되냐? 도영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도 권리가 있잖아요. 나중에 상속받을 집인데. 민수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도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상속? 너희가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상속 얘기를 하는 거냐? 그때 애순이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민수와 수진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저 사람들 또 왔어요. 무서워요. 애순아, 괜찮아. 내가 있어. 도영은 애순을 진정시키며 아들 부부를 노려봤어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아들이에요. 민수가 다가가려 했지만 애순은 도영 뒤로 숨었습니다. 몰라요. 저 사람 무서워요. 내보내주세요. 애순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봐라, 너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무서워하게 만들었는지. 도영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상태가 이렇게 심해졌는데 혼자서 어떻게 돌보시려고 해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현실? 도영은 코웃음을 쳤어요. 너희가 현실을 말할 자격이 있냐?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여행 간 너희가?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어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부모님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다고요. 그럼 나가라. 도영은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아버지, 집은 절대 팔 수 없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도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성년후 견제도 신청할 거예요. 아버지가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집 처분을 막을 수 있어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영은 그 자리에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너희가 정말 내 자식들이냐? 저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곧 어머니처럼 될 수 있어요. 미리 대비해야죠.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애순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요. 왜 다들 싸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도영은 애순을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런 자식들에게 애순이를 맡길 수는 없어.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해. 당장 나가. 도영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소리쳤어요. 다시는 오지 마.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민수와 수진이 나간 후 도영은 급히 부동산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 매매 계약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내일 당장 할 수 있나요? 어르신, 그렇게 급하게 하시면 괜찮아요. 당장 해주세요. 다음 날 도영은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집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행히 현금으로 사겠다는 구매자가 나타나서 일주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었어요.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도영은 애순에게 말했습니다. 애순아, 우리 정말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게 됐어. 무서워요. 낯선 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애순이 불안해했어요. 걱정 마. 나는 어디를 가든 당신만 바라볼 거야. 당신이 편안해할 수 있는 곳을 찾을 거야. 도영은 애순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어요. 그날 밤 도영은 애순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워라는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일주일 후 집이 팔렸고 도영은 은행 대출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두 사람이 1년 정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애순과 함께라면 충분했습니다. 애순아, 이제 우리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 도영은 애순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도영 씨가 있으면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아요. 애순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영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집도 돈도 심지어 자식들도 모두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자신 곁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애순이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날 밤 도영은 애순 옆에 누워서 그녀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둘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자. 마침내 도영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애순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배신은 뒤로하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미래만을 바라보기로 한 거였어요. 한 달 후 도영과 애순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요양병원 근처에 있는 단층 집이었어요. 집은 작았지만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고 뒤편으로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애순이 안정을 찾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애순아,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도영은 애순의 손을 잡고 집 앞에 섰습니다. 애순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꽃들이 이렇게 많아요. 맞아, 꽃들이 정말 예쁘지? 우리 여기서 함께 꽃도 가꾸고 채소도 키워보자. 도영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아침, 도영은 일찍 일어나서 애순이 좋아할 만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마당에서 딴 상추로 쌈을 싸서 먹을 수 있게 하고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애순아, 일어나요. 아침 드세요. 도영이 부드럽게 깨우자 애순은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애순은 낯선 환경에 잠시 당황했지만 도영을 보자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새 집이에요. 어제 이사 왔잖아요.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도영은 애순을 진정시키며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와, 이 쌈 정말 맛있어요. 누가 길러주신 거예요? 애순이 상추쌈을 먹으며 물었어요. 우리 마당에서 자란 거예요. 신기하죠? 도영은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영은 애순과 함께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고 애순도 점점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도영 씨, 저기 예쁜 꽃밭이 있어요. 애순이 길가의 코스모스 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요? 가서 구경해 볼까요?
도영은 애순과 함께 꽃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코스모스 꽃밭 앞에서 애순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해했어요. 이 꽃들 이름이 뭐예요? 코스모스라고 해요. 가을꽃이에요. 도영이 설명하자 애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코스모스? 예쁜 이름이네요. 도영 씨, 우리도 이런 꽃 키워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내년 봄에 함께 심어봐요. 도영은 애순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때 애순이 갑자기 도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도영 씨,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도영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도영 씨랑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무서웠던 마음이 사라져요. 애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도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비록 애순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의자를 내놓고 함께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영 씨, 저 하늘 정말 예쁘네요. 애순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함께 하늘 구경해요. 도영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도영 씨, 애순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제가 가끔 이상한 꿈을 꿔요. 어떤 꿈이요? 도영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나와요.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꿈이에요.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목소리가 정말 따뜻해요. 애수는 꿈 이야기를 하며 미소 지었어요. 도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애순이 꾸는 꿈속의 남자가 바로 젊었을 때의 자신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좋은 꿈이네요. 도영은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어요. 네, 그 꿈을 꾸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받는 기분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일상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도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순의 아침을 준비했고 함께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었어요. 오후에는 손을 잡고 마을을 산책했고 저녁에는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순의 상태도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새로운 환경이 무서웠던 처음과 달리 이제는 집안에서도 편안해했고 도영을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도영 씨,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애순이 부엌으로 따라오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애순 씨. 함께 하니까 더 즐거워요. 도영은 애순과 함께 설거지를 하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애순이 갑자기 물었어요. 도영 씨, 우리 언제부터 함께 살았어요? 글쎄요. 꽤 오래됐어요. 도영은 애순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에요? 애순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장 소중한 가족이에요. 도영의 대답에 애순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도영 씨랑 가족이라니 정말 행복해요. 그날 저녁 마당에서 하늘을 보고 있던 애순이 갑자기 말했어요. 도영 씨, 오늘은 우리 어디 가요? 도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공원에 가볼까요? 손잡고 예전처럼. 예전처럼이요? 우리 전에도 공원에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애순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네, 아주 많이 갔어요. 손잡고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도영은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애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말 행복했나 봐요. 네,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도영은 애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행복해요, 도영 씨. 비록 기억은 안 나지만 마음으로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했다는 걸요. 도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애순을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요, 애순 씨. 아직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애순도 도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도영은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비록 애순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도 그들 사이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침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애순은 환하게 웃으며 도영에게 물었어요. 도영 씨, 오늘은 우리 어디 가요? 도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손잡고 함께. 그 순간 애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마음 깊은 곳의 사랑만큼은 여전했어요. 그들의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 대신 새로운 사랑으로, 어제의 아픔 대신 오늘의 행복으로 채워가며 말이에요.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